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전압 전력설비 시험 진단 및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전력설비 시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을 텐데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알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근무를 하신다면, 또한 현장 일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제 이 시험이 왜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떤 분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큰 대기업보다는 좀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뭐 직접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시거나 또한 그런 시간이 없으셔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시간 통해서 그분들의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었으면 하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느 음, 뭐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보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전 직원들보다, 아니면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설비 관리자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좀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고요. 현장에서는 어, 그래서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어느 회사 소속이냐 이건 좀 약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많이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고 의문점을 가지시고 왜라고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셨으면 합니다. 일단 고전압 설비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일단 프라이머리 시험이에요. 프라이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주회로 시험이죠. 그러니까는 변압기면 변압기 1차 측, 2차 측, 그러니까 제어 회로 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호 개전 회로가 이제 세컨더리 인젝션이 되겠죠. 세컨더리 인젝션인데 이거는 이제 제어 회로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계측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약간 보호 계정기 시험이나 뭐 정정 이런 데에 속해요. 그래서 전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요 프라이머리 주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하고 또한 분류를 하는지 알아보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HV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이 볼테이지 테스팅이고요. 그래서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는 뭐 구인난이나 구직난, 나중에 이제 해외 이제 보시면 뭐 HV 쪽이냐, 프라이머리 엔지니어냐, 세컨더리 엔지니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리고 뭐 디자인 엔지니어냐, 뭐 플래너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실 내용은 하이 볼테이지 테스팅 쪽, 그 다음에 하이 볼테이지 테스팅하고 진단 분석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 전력, 이 세계 보면 그 전기의 세계를 살펴보면 사실 알 수 있는 파라미터가 크게는 요 네 개예요. 그러니까 전압, 전류, 주파수, 위상이에요. 요 네 개 가지고 우리가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 네 개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아니면은 어떠한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하자면 뭐 시간축을 더해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니면 뭐 다이나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축이니까 실제적으로 정기적인 파라미터는 우리가 간단하게 네 개를 본다는 거. 볼테이지, 커런트, 프리퀀시, 그 다음에 페이저를 보는데요. 요게 얘기하는 바가 속속들이 세세하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전압값이 얼마냐, 전류값이 얼마냐, 주파수 값이 얼마였냐, 위상값이 얼마였어 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력 설비를 시험 고전압 설비 아니면은 뭐 저압도 마찬가지지만 측정은 아무나 해요. 측정은 아무나 합니다. 뭐 측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수냐 하수냐 뭐 지존이냐 뭐 이렇게 나뉘죠 사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다듬으셔서 여러분의 스킬을 좀 향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아침에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늘 배우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게 차근차근 하시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의사죠. 예. 몸을 다루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사가 아니고 기기의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의사.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증상하고 그 다음에 내면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해부도 잘 알아야 되죠. 안에 뭐가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증상이 어떨 때, 이 증상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엔 어떠했는지 이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데이터 백날 있어봤자 예전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인지해 두시고요. 자부심 가지시고요.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머리 아프시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배우셨던 내용이죠. 기사 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자격증하고 별로 친하진 않아요. 뭐 기사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자격하고 실력하고는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나오는 시험, 뭐 자격증에 나오는 이 튜토리얼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이거는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시라기보다는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요. 이론적인 내용을. 그래서 이론이 사실 바탕이 돼야 잘 하죠. 그래서 이론하고 현장 경험하고 적절히 배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면 피상 전력이 있고요. 어페런트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 전력, 액티브 파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 있어요. 이건 이제 반응하다 뭐 해서 리액티브 파워가 있고요. 요거는 따로 제가 무효 전력, 유효 전력, 그 다음에 피상 전력, 그리고 복소 전력의 뜻까지 해서 챕터를 따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뭐 수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도움을 드리고자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찾아뵙죠. 요거는 사실 어떤 거에서 나왔냐면 사실 임피던스에서 나왔죠. 뭐 볼테이지하고 전압하고 전류하고 해서 뭐 그 곱에 의해서 뭐 전력값이 나오지만 유효 전력은 이제 피상 전력은 이게 Z로 계산이 될 거고요. 유효 전력은 저항값으로 요게 키워드가 뭐냐면 요건 이제 열이에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 게 유효 전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이 있죠. X 리액턴스 해가지고 요거는 전기적, 자기적, 전기자기적 에너지죠. 그래서 요거는 열로 변환이 되지 않아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자기로 주고받거니 해서 평균 전력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열 에너지로 바뀌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무효라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X 리액턴스는 사실 두 가지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죠. 이거는 유도성이고요. 이거는 용량성 리액턴스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저항이라는 것은요. 저항이라는 것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어느 물체, 매질, 좀 중요한 얘기죠. 이제 매질의 저항률이 크면 저항값이 크죠. 그 다음에 길이에 비례하고요.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EPFL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덕턴스 성분, 인덕턴스로 이루어진 우리가 소자를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예가. 근데 코일, 꼭 코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주파로 가면은 선 자체에서도 그 인덕턴스 성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L 소자가 코일이고요. 코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이제 개수가 되겠고요. 투자율이고 이것도 역시 매질하고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면적에 비례하고 감은 턴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이것도 L의 반비례예요. 길이에. 그 다음에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의 가장 대표적인 소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콘덴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밖에 나가서는 콘덴서라고 얘기 잘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전력 분야에서는 캐패시터라고 거의 대부분 캐패시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는 입슬론, 요거는 이제 정전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유전율이 되겠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위 환경, 그 다음에 요거는 면적에 비례하고요. 두 면의 거리에 반비례하죠.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에요. 혹시 뭐 자격증이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공부하실 때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아니면 전기 공부하실 때 다 배우신 내용이고요. 요 R도 한번 살펴보면 요 R은 이제 요 T 요거는 이제 온도에 민감하고요. 습도도 사실 민감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요 코일은 마그네틱 필드를 아까 무효전력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기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요. 요거는 일렉트릭 필드는 요거는 전기 에너지, 전자장, 전기장, 자기장, 그쵸? 네, 에너지 필드가 이제 장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마그네틱이니까 자성 성분, 뭐 자석이라든지 영구자석이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하고 연관이 깊은 키워드는 뭐냐면 유전체죠. 유전체하고 도전체하고 사실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 이제 절연물 유전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압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유전 성분을 알아야 사실 이 C 성분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R하고 L하고 C잖아요. 우리가 결국엔 R, L, C인데 이 위에 제가 네 가지 성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압, 전류, 주파수, 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프리퀀시가 주파수가 이 시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요 매질 있잖아요. 요 매질 성질도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주파수의 함수죠. XL, XC 자체가요. 그 다음에 R도요. R도 사실 고주파로 가면은 얘가 뭐 표피 효과, 스킨 이펙트나 뭐 그 다음에 근접 효과 이런 것 때문에 R 값 자체도 바뀌어요. 그래서 DCR하고 레지스턴스 하고요. AC 레지스턴스하고 값이 다르죠. 주파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요 주파수가 키입니다. 요즘에는 전압은 사실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라고 하면 뭐 전압 얼마 줄 거냐, 전류를 얼마 줄 거냐. 근데 주파수는 얼마 줄 거냐, 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그 대표적인 예를 주파수의 분리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실은 우리가 RLC 값을 본다고 하지만 요거를 결정짓는 하나하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알파 값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 값은 온도하고 습도하고 민감하고요. L 값은 요거, 그 다음에 C 값은 요거에 의해서 그 값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측정 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R이 뭐 저항을 재봤더니 뭐 15mm래. 뭐, 뭐, 만약에 뭐 세타 값을 구해봤더니 위상 값을 구해봤더니 뭐 90, 뭐 85도래. 근데 왜 그러는지 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었는데 이건 밑에 가서 내려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파수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DC가 있죠. DC가 있는데요. DC는 주파수가 없죠. 없죠. 주파수가 0인 아이디어란 아주 이상적인 DC 소스는 주파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피던스 값을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임피던스 값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상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순수 R 값을 제가 꼭 집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 테스트가 있죠. 요게 이제 절연저항 시험입니다. 절연저항 시험인데 요게 이제 흔히 하려는 메가라고 하죠. 메가사가 예전에 다 가장 유명한 기기였으니까요. 뭐 소니 워크맨, 뭐 아이폰 뭐 이러듯이 예전에는 메가사에서 절연저항계가 거의 다 수급이 됐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많죠. 아무튼 메가링 한다 그럽니다. 여기다 ing 붙여서 뭐 메가링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 테스트를 하는데요. 요 R 값을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C 값도 볼 수 있어요. 이 측정 장비가 C 값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야 뭐 DC 본다면 왜 C 값은 왜 나오냐라고 말씀을 뭐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요 C 값도 사실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RC 회로 배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T 값, 요 T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전압 DC 직류 값을 주면 얘가 이제 쭉 충전이 되면서 포화가 되죠. 그래서 요 이제 과도 현상을 지나서 완벽하게 되면 DC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얘가 C 값을 딱 알려줘요. 유전체. 그래서 제가 유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절연체가 대부분 유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전체의 C 값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 테스트인데 뭐 R 값은 당연히 제가 보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왜 C 값은 그럼 뭐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DC 값으로 DC 우리가 충전 전류 값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뭐 시간 딱 그 측정이 끝나면 여기에 뭐 10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정확히 딱 나와요.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 메가링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메가링 하는데 요거는 이제 DC를 500V에서 아마 250에서 250V에서 500V에서 많게는 10kV까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는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절대값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면 뭐 오늘 쟀는데 1메가옴이 나왔어요. 1메가옴. 되게 잘 나왔죠? 근데 제가 한 달 뒤에 돼보니까 한 달 후에 재보니까 이게 50k옴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요 두 개 값은 비교가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게 절연 상태가 더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제 대답은 몰라요예요. 원메가옴이 당연히 좋지 않냐?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보셨잖아요. 이 R 값은 뭐에 민감하죠? 온도에 민감해요. 그리고 습도에도 민감해요. 모이스처에도. 그래서 요게 이제 그쵸? 저항률도 많은
많은 함수값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경하고요. 환경하고 날씨, 온도, 습도, 온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날이 날씨가 쨍쨍했는데 이거는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이날은 날씨가 뭐 비가 주룩주룩 내린 날이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해야 되는 시험이야. 폴라라이제이션 인덱스 시험입니다. 요거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한전에서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거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요거는 1분 측정한 값 받고요. 1분하고 10분 측정한 값을 비교를 해요. 만약에 1분 그러니까 시작해서 0에서부터 10분까지 쭉 재요. 그러면은 1분에 나온 값이 만약에 뭐 1메가옵니다. 10분 뒤에 나온 값이 10메가옵니다. 그러면은 폴라라이제이션 인덱스 값은 PI 값은요. 1분 나누기 뭐 10분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 요 저항 값이 꾸준히 늘었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근데 꼭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금방 포화돼 가지고 이렇게 뭐 스테디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절연 상태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요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 온습도에 대한 거를 피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최대한대로 우리가 온습도에 대한 영향을 피해 봐서 요 두 개 값을 재보면 요거는 뭐 PI 값이 만약에 뭐 1.5였어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PI 값이 뭐 2.0이었어요. 그러면 요 값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폴라라이제이션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폴라라이제이션은 유전체가 전압이 인가됐을 때 우리가 그 분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라라이제이션. 이게 극성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유전체 특성을 이용해서 이게 10분 정도 인가를 하면 폴라라이제이션 인덱스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 DC 레지스턴스 인슐레이션 테스트는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고전압이나 아니면은 전력 설비, 전기 설비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1분만 인가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10분 인가하셔서 PI 값 측정하세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비교하는 값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DC 측정하는 값이 와인딩 레지스턴스 테스트입니다. 이 와인딩 레지스턴스 테스트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인딩 임피던스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임피던스 테스트 아니죠. 요 두 개. 요 두 개는 세트니까 묶을게요. 요것도 와인딩 레지스턴스 테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임피던스 테스트가 아니고 레지스턴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요것도 주파수가 제로예요. DC 성분이죠.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쵸 권선 저항 측정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발전기나 뭐 모터나 변압기나 다 권선이 있죠. 슉슉슉슉 권선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DC를 걸어요. DC 볼테이지를 걸죠. 아니면 전류 소스를 걸 수도 있죠. 사실. 그럼 이제 병력값이 되겠죠. 이제 뭐 노트의 정리, 뭐 여러분 다 배운 값이 다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에다가 뭐 제가 만약에 볼테이지 값을 줬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암페어 미터 달아서 하든가 암페어 미터 달아서 하든가.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직류 값을 세팅을 해요. 뭐 10암페어니 5암페어니 줘서 요 사이에 볼트 값을 측정을 하면 R 값 구하겠죠. I분의 V 해가지고 요거 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권선 저항 재실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을 염려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권선이 뭐 조그만 기기면은 뭐 10턴 감겨 있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력용 변압기나 뭐 발전소에서 쓰는 발전기의 권선, 계좌 권선, 뭐 이렇게 고정자 권선
하는 건 되게 턴수가 많아요. 그리고 크고요. 그리고 그럼 L 값이 크죠. 그러면 이게 자화되는데요. DC 직류 전원을 줬는데도 자화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뭐 충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얘기는 자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그 전류가 들어와서 이게 L 성분이니까 리액턴스잖아요. 리액트를 한다고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직류로 가면 막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한 번에 쭉 못 나와요. 그냥 도체처럼. 그래서 얘가 이게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걸 제대로 된 값을 얻으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몇 초에서 몇 분이 걸려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마 330K인가? 330K 변압기 권선 저항 측정하는데 그 탭이 20탭이 넘었거든요. 근데 요거 측정하는데 반나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하루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왜냐 그러면 요거 한데 요 값, 정확한 값 갔는데 뭐 5분, 10분 뭐 이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요 디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요거를 자화되는 거를.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되는데 요거를 디마그네타이제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요게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잖아요. 그럼 요게 DC가 인가가 되면 여기서 이제 요 곡선 루프를 그린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초기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줄이고 해서 0점까지 딱 맞춰줘야 돼요. 다시 초기 상태로. 요게 디마그네타이제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측정을 하면 요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측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와인딩 레지스턴스 테스트는 DC 값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류 소스 줘가지고 전류 소스 전압값 재서 측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턴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그네타이제이션을 했으면 디마그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건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0점으로 딱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측정 장비들은 디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자동으로 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뭐 DC를 뭐 극성을 바꿔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가를 하면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요게 이제 와인딩 레지스턴스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계속 나오죠. 저항 측정. 그래서 DC입니다. 그 다음에 컨택 레지스턴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컨택 레지스턴스 테스트는 요거는 이제 접촉 저항이 되겠죠. 접촉 저항인데요. 이거는 접촉 저항 측정이고 요거는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컨택 레지스턴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길잖아요. 그냥 얘네는 덕터 테스트라 그래요. 이거는 현장 용어입니다. 그래 덕터링 하자. 얘네도 이제 ing 붙여서 뭐 만약에 덕터링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DC죠. 근데 이제 요거는 와인딩은 아니고 이제 버스바 같은 거가 가래떡처럼 뭐 버스가 뭐 한 200m 되는데 200m 쭉 뽑아가지고 운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몇 미터씩 끊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게 연결 부위라고 하면 여기를 볼팅 하고요. 그러면은 요 버스바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 저항값을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접촉이 잘 됐나 안 됐나 DC 값을 측정을 하죠. 그러면은 요 전류 값이 나오겠죠. 전류 DC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선이 4개가 있어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 측정선이 있어요. 전류 측정 집게가 있죠. 사실 여기에서 요거 해서 이제 전압값을 측정을 해요. 아까 그 와인딩 레지스턴스 테스트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집게를 물려가지고 전압값을 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전류 인가하고요. 전류 소스 인가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를 제가 보겠다는 거냐면 완벽한 도체면
요게 저항값이 제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저항값이 매우 적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 이게 만약에 9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이게 뭐 마이크로 옴 정도로 나와요. 근데 요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항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야 될 게 이 길이하고 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매질도 있죠. 매질도 사실 달라졌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구리하고 구리 연결하는데 볼트는 구리 볼트를 안 쓰잖아요. 사실. 그냥 뭐 스테인을 쓰든가 뭘로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매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접촉면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이게 면이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게 이제 L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매질이 뭐가 되어 있느냐, 이게 로우가 되겠죠. 저항. 요게 이제 사실 저항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촉 저항을 측정을 했는데 오늘은 뭐 10 마이크로 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재보니까 5mm 암페어밖에 5mm 옴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야, 이상적인 도체는 제로 옴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야, 이건 더 좋아진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팩터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L, A. 그러면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작년에는 내가 쟀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 구간을 쟀는데 다른 친구가 쟀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물린 거예요. 볼테이지를 잴 때 전압값을. 그러면은 L 값이 줄었잖아요. L 값이 예를 들어서 딱 반으로 줄었잖아요. 50%로. 예를 들어서 길이가. 그러면 얘가 수식적으로 봤을 때 얘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상 줄었다고 하면 왜 줄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왜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거를 보셨을 때, 그 측정값을 비교를 하실 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구간을 물렸나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준공시험이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래야 똑같은 데에서 해서 똑같은 조건에 해야 여러분들이 이 값을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작년 값이나 올해 값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R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다음에 Dynamic Resistance in OLTC 탭 체인저, 요거는 탭 체인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CB Trip and Close Circuit이에요. 요게 뭐냐면 이 저항값을 잴 수가 있는데요. 전력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 큰 변압기, 뭐 한자에서 MTR이라고 메인 트랜스포머라고 하고도 하고요. 전력용 변압기인 경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수전 받으신 154나 2만도 아마 있긴 있죠. 그러면은 온로드 탭 체인저가 있죠. 부하시 탭 절체기, 탭 절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이제 탭이 바뀔 때요. 탭이 바뀔 때 이제 절환을 해요. 탭을. 이제 참고로 이 OLTC에 관해서도 제가 하나 준비 중입니다. OLTC 기본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원리를 갖는지 제가 준비를 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탭에서 요거하고 요 컨택하고 붙었다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탭이 절환을 할 때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뭐 붙었다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요 붙는 순간의 저항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하고 컨택 레지스턴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건 뭐냐면 여기다 더할 수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거에 시간축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시간축을 더하면서 다이나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시간축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축을 더하면 제가 전류값을 만약에 줘요. 전류값을 만약에 뭐 1A다, 5A다, 3A다 뭐 이렇게 줘요. 그러면 탭이 요 붙었다 떨어지는 게요. 30mm에서 아마 한 60mm 되나요? 요게 거의 차단기 동작 시간 맞먹어요. 30ms 정도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30ms다. 그리고 여기가 뭐 10mm, 20mm, 여기가 뭐 크게 봐서 뭐 100ms다.
200ms다라고 하면 요게 이렇게 뭐 간단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절체되는 시간하고 요게 이제 슬롭 이 기울기 뭐 슬롭 같은 거를 봐서 이거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DC 값을 주면 요 저항값을 측정을 하겠죠. 그 요 측정할 수 있는 값은 컨택 레지스턴스 값이랑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제가 전류값, 중값 알잖아요. 그러면 전압값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시간축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를 이제 저항값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저항값으로 했을 때는 요거가 이제 뒤집어지겠죠. 전류하고 반비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입니다. 쭉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느 부분, 여기는 어느 부분, 여기는 어느 부분 해서 요게 이제 다이나믹 레지스턴스 테스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안 썼고요. 요즘에 요거를 한 10 몇 년 전부터 아마 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나는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점검할 때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와인딩 레지스턴스도요. 이거는 탭마다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1탭부터 뭐 20대까지 있다, 21대까지 있다. 그러면은 탭마다 L 값이 다르죠. 그죠? L 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R 값이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다 측정을 해야죠. 권선의 길이가 달라졌으니까, 턴수가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지스턴스 테스트도 아마 탭마다 다 해요. 왜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 할 때 권선 저항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CB 트립 앤 클로즈드 커런트는 요거는 사실 아까 주회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 볼테이지 테스팅인데 요거는 이제 제어 회로 쪽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에다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요거랑 좀 약간 비슷한 원리예요. 뭐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요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걸 통해서 차단기가 실제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뭐냐면 만약에 제가 뭐 클로즈 시그널을 줘요, 트립 시그널을 줘요. 아니면은 뭐 보호 계정기에서 트립 시그널이 들어와요. 뭐 만약에 오버커렌트다, OCR이다, OCR이 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 여기 뭐 인터럭이 있겠죠. 인터럭 회로가 여러분들 시퀀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52B나 A나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뭐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선 요게 이제 트립 코일이죠. 그럼 요게 이제 플러스 55V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5V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여기에 트립 코일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DC를 측정할 수 있는 후크온 메탈을 달아요. 여기 A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후크온 메탈 그 집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건데 이거는 DC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요. DC 전류니까요. 요건 DC 제어회로잖아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 DC 측정 장비에서 여기를 트립을 딱 시그널을 줘요. 이 컨택을 붙여버려요. 트립을 강제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시간축, 요것도 이제 다이나믹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축으로 봐서 여기를 쭉 준비 시작 했을 때 트리거를 준 시점, 트립 시그널을 준 시점부터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제 암페어 값이 되거든요. 여기가 만약 암페어 값이에요. 암페어 값.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암페어다. 11암페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여기가 뭐 30ms, 뭐 50ms 해서 정확히 뭐 트립이 됐다. 여기가 뭐 30ms,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자세한 내용, 요 하나하나 내용 있잖아요.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 요거 하나하나 내용은 제가 따로 챕터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전류값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전압값 알잖아요. 110V 볼트고 11A 제가 측정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저항값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뭐 I분의 V 해가지고 얘가 15옴 나오나요? 그럼 요 15옴이 어디서 왔을까? 뭐 트리코일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트리코일이 하나만 있냐? 이거는 25옴인데 예를 들어서
아하, 근데 요게 트리코일이 병렬로 뭐 두 개가 쇼티가 돼 있구나. 그러면 15분을 줄겠죠. 25, 25짜리 두 개면. 그래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것도 DC 값을 요것도 이제 저항값으로 환산이 가능하겠죠. 요것도 이제 요 부분에서 뭐 익사이테이션이 됐구나. 뭐 아마추어가 뭐 레치가 풀렸구나. 여기서 완전히 개방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이고요. 시간축을 더해줬을 때 우리가 다이나믹으로 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어 회로에 속하지만 CB 트립 앤 클로즈스 커렌트는 요거하고 일맥상통을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요 DC 테스트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DC 뭐 하이파 테스트도 있어요. 하이팟은 하이 포텐셜 해서 하이팟 테스트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DC를 뭐 최대한 많이 인가해서, 그 다음에 뭐 임펄스는 DC가 뭐라 그래야 되나, 임펄스는 따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사실. 근데 DC 하이팟도 DC 테스트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A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C는 상용 주파수,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상용 주파수입니다. 50Hz.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요거는 Dielectric Dissipation Analysis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퍼센트 파워 팩터라고 시험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절연 열화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근무할 때는 요게 한 3일 과정, 요것만 3일, 4일 과정 됐어요. 시스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냐 그러면 요게 이제 절연 열화 시험인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과학화 장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과학화는 아니고요. 요즘에 나온 장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년 가까이 됐어요. 도블, 예를 들어서 도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뭐 오미크론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도블이라는 회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거고요. 과학화 장비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절연열화 시험입니다. 근데 Dielectric Dissipation Analysis인데 유럽 쪽에서나 그럴 때는 이제 DDF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글을 보시거나 할 때, 논문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교육을 받으실 때 DDF하고 퍼센트 퍼펙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Dielectric Dissipation Factor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사인 세타 값을 보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퍼센트 파워 팩터는 파워 팩터 우리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 값을 보겠다는 거고, 디스페이션 팩터는 우리가 탄젠트 델타 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제가 뭐 3일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요것만 제가 또 따로 요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요것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뭐냐면요. 이거는 임피던스 측정이에요. 절연 임피던스 측정입니다. 이거는 절연 저항 측정하셨잖아요.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 테스트잖아요. 근데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슐레이션 임피던스 측정이에요. 요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요게 만약에 변압기든 발전기든 차단기든 여기에 이제 고압기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교류 50V를 맥스 10K까지 걸어요. 그래가지고 10kV까지 뭐 많이 하면 11K까지 걸 수 있어요. 여기에 걸어서 여기에 대신에 전류값도 측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기를 다는 게 이게 와트 값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볼테이지 알고요, 커런트 알고요, 와트 값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위상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상 값을 계산해서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퍼센트 파워 팩터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저항 값이고요. 저항 성분 커런트고요. 요게 이제 캐패시티브 성분, 유전 성분. 그러면 요게 이제 완벽한 유전 성분만 있을 때는 90도가 나오겠죠. 저항 성분이 없을 때. 근데 이제 열화가 되면은 이제 R 성분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요 값이 있을 때 요게 만약에 토탈 값이에요.
토탈 전류값이에요. IT. 그럼 요 세타 값을 내가 보겠느냐? 아니면 요 델타 값을 보겠느냐? 델타 값을 보겠냐?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 값을 보겠다는 거는 내가 와트 값, 열화에 대해서 내가 중점을 보겠다는 거고, 그죠? 내가 탄 델타를 보겠다는 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내가 유전 성분을, 유전 특성을 보겠다는 거야, 사실. 근데 요 두 개가 세타하고 델타하고 변환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탄 델타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나.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헷갈리지 마시고요. 같은 얘기니까. 요거는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대표적인 AC 시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턴 레이시오 시험이 있죠. 턴 레이시오는 요거는 이제 변압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변압기 시험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변압기 시험에는 이제 오픈 개방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단락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개방 시험이 되겠죠. 턴 레이시오는 이제 전압비를 보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볼테이지 레이시오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커런트 레이시오도 됩니다. CT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전압 걸어서요. 전압 걸어서 여기다가 뭐 측정하겠죠. 볼테이지 측정하겠죠. 그러면은 직류를 가면 처음에 이제 만약에 직류를 구한다고 하면 처음에 과도 현상 그 시정수까지는 전압값이 뜨겠죠. 근데 안 뜨잖아요. 그냥 이제 단락 상태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류는 걸 수가 없고요. 교류를 걸어서 자속이 세교가 되죠. 오랜말로 이제 뮤추얼로 해서 요게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그러면 턴 레이시오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턴 레이시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citing current는 요건 이제 여자 전류. 여자 전류 시험도 개방 시험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메탈을 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메탈을 걸어요. 여기다가 전류계를 하나 달아요. 그러면 전압값을 알고요. 요거는 이제 무부하입니다. 개방 상태. 부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란 이렇게 이상적인 변압기는 exciting current가 제로겠죠. 근데 이제 안에 철심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력이란 에너지가 입력이 되잖아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전자기 현상에 의해서 요인들이 이게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 다시 전력으로 뽑아져 나오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전자기 현상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얘를 자화시키기 위한, 익사이팅 시키기 위한, 여자시키기 위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자 전류죠.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방 시험으로 볼테이지랑 커런트에서 이 커런트가 아주 미세하겠죠. 왜냐 그러면은 부하 전류가 없으니까. 그 요 전류를 재서 사실 여자 전류 플러스 철손까지 아마 철손은 근데 아마 크지가 않아서 근데 여자 전류 값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방 시험인데 AC 50Hz를 넣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요, 리키지 리액턴스 테스트가 있어요. 리키지 리액턴스 테스트는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적은 뭐냐면요, 제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리키지 리액턴스 테스트 값을 받아 보셨다면 그냥 뭐 매도밀에 뭐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걸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실제적인 제가 측정한 내용, 분석한 내용, 리포트 다 해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로 다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HV고 LV잖아요. 그럼 LV 쪽에 지금 단락을 시켰잖아요. 단락시킨 거를 쇼트라고 하고요. 아니면 쇼트 아웃이라고 뭐 얘기합니다. 숏 아웃 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요게 이제 단락 상태니까 부하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부하 전류기도 하지만 사실 고장 전류죠. 고장을 일부러 만들었죠. 제가 단락으로 했으니까. 근데 요게 이제 전격 전류 이하면은 부하 전류가 될 것이고
전격 전류 이상이면 고장 전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저 전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정해놓은 전류 이상이면 정상적인 전류, 이하면 정상적인 전류, 이상이면 고장 전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막 154에 23kV 만약에 변압기라고 하면 154 인가를 하고 여기다가 23kV인데 여기다 쇼트를 시키면 요거는 큰일 나는 거죠. 왜냐 그러면 부하 전류보다 훨씬 많은 고장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220V나 단상 변압기면 아니면 삼상 변압기일 경우는 380V를 걸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 몇 암페어 안 흐를 거라고요. 얘가 만약에 뭐 전격이 뭐 1000A짜리다 변압기가. 근데 1000A까지는 안 흐를 거라고요. 그럼 얘가 당연히 얘 동으로 감겨 있잖아요. 그 얘가 견딜 수 있는 전류 값이죠. 그 얘를 재서 고장 전류를 일부러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가 인간 전압값 말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서 2차 측 여기다가 이제 전류계를 달죠. 전류 값을 측정을 해요. 1차에다 달아도 사실 뭐 변환 가능해요. 근데 2차에다 달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임피던스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류 값에다가 전압값, 벡터 값이죠. 그럼 요거는 R 플러스 JX 값이 나오겠네요. 근데 R 값은 많이 낮을 수가 있고요. X 값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RX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변압기.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AC 값을 줘서 AC 단락 전류를 구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AC고 AC도 뭐 AC 하이팟도 있죠. 아까 DC 하이팟도 있지만 AC 하이팟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내전압 시험. 생각이 나네요. 내전압. AC 내전압, DC 내전압 시험이 있죠. 그래서 AC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실 거는 이제 좀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가 조금 요즘에는 많이 이슈가 돼요. 왜냐 그러면 케이블이 한번 볼게요. 케이블 구조를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네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데 이게 도체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건 더 복잡해요. 여기가 이제 절연물이에요. 절연물이고 이게 절연 케이블이죠. 절연물만 있다고 볼게요. 뭐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근데 이거보다 더 이게 유전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연체라고도 얘기하지만 유전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건 도체. 근데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볼게요. 까먹으실까봐 제가 강조하는 게 C값 있잖아요. 여기 C값. C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C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C는 어느 매질에 입실론에 간격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 면적이 크면 C값이 크고 거리가 작으면 C값이 커져요. 그죠? 반비례니까.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압축을 시켜놨다고요. 절연물을. 그럼 요 D가 이게 공기 절연보다 굉장히 짧죠. 그 D가 짧아요. 그 다음에 A도 요거 이제 도체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C 값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요게 L 값이 요게 쭉 킬로미터 막 몇백 미터 뭐 몇백 미터 되잖아요. 100m에서 뭐 킬로미터까지 돼요. 요게 이제 L 값을 요 구간 C 값 다 합치면 병렬로 다 합쳐지잖아요. C 값은. 그러면 이 C 값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여기다가 50Hz를 걸어버리면요. 짧은 케이블은 괜찮아요. 한 몇십 미터 되는 뭐 23kV 케이블이다. 23kV에 뭐 400, 몇 스퀘어짜리가 있을까요? 380 스퀘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한 10m, 20m짜리는 괜찮아요. 실제적으로 요 50Hz 걸어서 아까 퍼센트 파워 팩터 재는 것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요건 안 된다고요. 만약에 미터가 막 100m 넘어가고 막 이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측정 장비가 있잖아요. 측정 장비에서 요 뭐 전류를 흘리잖아요. 만약에 전류 값이나 만약에 전압 값을 걸어요. 여기다가 뭐 전압 값을 걸겠죠. 양쪽에다가 측정을 하려면 요 전압 값을 거는데 요 전류가 못 밀어줘요. 왜냐 그러면 전류 값은 요 순수 요것만 있다고 보면 XC 분의 V가 돼요. 그러면 이제 2파이 FC V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FCV, C 값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볼테이지 값은 우리가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23kV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3kV까지 걸고 싶어요. 사실 전격 전압까지. 근데 이게 이제 루트 3만큼 되겠죠. 대지 값이니까. 아무튼 근데 이 V 값은 제가 변경 못해요. 그 다음에 C 값도 변경 못해요. 왜냐하면 큰 값인데 제가 케이블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E 파이는 요건 상수고요. 남는 값은 이제 프리퀀시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똑똑한 사람이 생각할 때, 아 그래? 그러면 요거를 낮춰. 0.1에서 뭐 아니면 길면은 0.01까지 헤르츠까지 낮춰서 대신에 시간을 늘려. 측정 시간을. 그만큼 측정 시간을 늘려서 측정하자. 그래서 나온 게 VLF입니다. 그래서 이제 VLF 테스트 한다고 해요. VLF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케이블 VLFing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요게 이제 그 전압값을 주파수 값을 이게 변형을 시켜서 살짝 변형을 시켜서 대신에 주파수를 낮춘 대신 이게 측정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케이블 시험할 때 합니다. 근데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 몇 년 전에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댐프드 AC라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요것도 이제 케이블 시험하는 건데요. 케이블 시험할 때 아까 케이블이 있었잖아요. 요 케이블에다가 요거를 거는데 충전을 할 때는 DC로 해요. 측정을 위해서 무슨 값을 측정을 하든 이제 파워 팩터를 측정을 하든 DDF나 파워 F 아까 위에 말씀드린 아니면은 뭐 PD 측정을 하든 그러면은 이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측정 장비에서 충전을 할 때는 DC로 쭉 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23kV에 루트 3만큼 충전이 됐으면 이게 이제 접지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이 안에서 스위치로 해가지고 지락 고장을 내버려요. 그럼 지락 고장을 내면 여기 안에 이제 이제 인덕터가 있거든요. 그럼 요 C 값 있죠. 고유한 C 값, 여기 L 값 있죠. 그러면 공진 회로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댐핑이 됩니다. 댐핑이 되면서 요거는 AC로 방전을 시켜요. 아주 짧은 시간에요. 요게 댐프드 AC예요. 댐프드 AC 커런트. 댐프드 AC 요 시험입니다. 요것도 따로 시험을 마련할 겁니다. 요거는 좀 약간 특수하다기보다는 요즘 나온 거라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 제가 아마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변형시킨 거.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프리퀀시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으로 주파수를 쭉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FRA랑 디라나라는 건데요. FRA는 이제 권선형 기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직접적인 정기적인 특성을 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항값이 얼마냐, 뭐 이게 뭐 내전압이 얼마냐, 뭐 절연물의 특성이 어떻게 이런 걸 보겠다는 게 아니고 FR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계적 변형 특성을 보는 거야. 기계적 변형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전압값을 줘요.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에 전압값을 주면 여기에 10V 정도? 10V 모르겠네요. 이게 AC를 주죠. AC를 한 뭐 0Hz에서 뭐 2MHz에서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줘요. 헤르츠입니다. 이거. 그러면 일반적인 50Hz에서는요. 50Hz 만약에 변압기 아니면은 고정자, 발전기 고정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턴하고 턴 사이에 있는 캐패시턴스는 무시를 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럼프드 그냥 간략화 시켜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게 무시를 못해요. 그죠? 근데 요 값에 요거를 측정을 쭉 하는 거예요. 0Hz부터
볼테지, 그러니까 전압 비율 값을 인하고 인 아웃하고, 여기가 이제 아웃 값이 돼요. 여기에서 측정되는 값이, 여기가 인 값이고 여기는 아웃 값이에요. 볼테지. 그 요거를 측정을 해서 요게 dB 값을 쭉 출력을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이제 공진점이 나와요. 공진점이 나오고, 요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단거리 송전솔로 할 때 우리가 럼프드라고 하잖아요. 집중 정수회로. 근데 장거리로 될수록, 장거리 송전솔로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포 정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분포 정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고주파에서는 변압기의 모델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라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오미크론에서 나오는 장비예요. 그래서 오미크론에서 나온 장비인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압기나 아니면 유입기기, 기름에 담근 기기들, 그러니까 DJ를 측정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더라? 절연유 가스 분석, 유증 가스 분석, 디졸브드 가스 아날리시스거든요. 근데 요거 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수분 측정을 더 정확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분이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변압기에 이제, 변압기나 뭐 이렇게 유입기기에다가 이제 주파수를 0Hz부터, 아니다, 이거는 뭐 더 낮게 했고요. 0.0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VLF처럼 해가지고 요거를 쭉 재요. 그 DF 값을, 아까 퍼센트 파워 팩터, 파워 팩터 값을. 근데 이것도 이제 주파수에 대한 함수잖아요. 이거 DDF가 될 수도 있고요.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스페이션 팩터를 대요. 그러면은 요 0.01 아니면 여기는 뭐 0.1Hz, 죄송합니다. 0.1Hz. 이거 이제 스펙트럼이 되죠. 주파수 스펙트럼이. 여기는 뭐 10Hz, 50Hz, 여기는 뭐 100Hz 뭐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한 5년 전에 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새 변압기, 요거는 뉴 이거는 새 변압기고요. 근데 5년 뒤에 재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그 요거는 이제 뭐 3년 뒤, 3 years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변했네. 요게 이만큼 변했네. 또 요렇게 변했네. 요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제 5년째 된 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5year 된 거. 그러면 요게 패턴이 나오잖아요. 주파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라는 게, 이제 수분 때문에 요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디스페이션 팩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R축이구나. 얘가 C축이고요. 캐패시티브, 리지스티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파수에 의해서. 주파수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요거 하는데 요거 많이 하려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밑에 거는 먼저 했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요거 이제 변형된 주파수값. 지금까지 약 1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이게 서머리가 이제 이렇죠. 요거를 구분 살펴본 거죠. DC, 그러니까 DC,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하는 거요. 주파수가 뭐 0.001Hz에서 뭐 몇 킬로 아니면 메가헤르츠까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형된 거. 말씀드렸지만 요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는 요거 뭐 요런 거 실제 제가 리포트를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고요. 여기선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 중에 이제 PD도 있어요. 파셜 디스차지 부분 방전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보여드리고요. 케이블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계전 릴레이, 프로텍션 릴레이도 같이 갖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좀 더 많이 아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알다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 뭐 하면서 같은 시간 투자하시면서 더 아시고 하시면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음, 뭐 자신감 가지시라고 제가 이걸 준비했잖아요. 뭐 큰 회사 다니든 작은 회사 다니든 많이 아는 게 좋은 거죠. 내가 뭐 더 잘 알고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힘내시고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예, 안녕히 계세요.